여기는 15%의 양도세율이 물리는 거예요. 다 제하고 순수 남는 차익은 예상하는 게 1100만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건을 개인 매매사조로 해가지고 팔았어요. 교육하기 전에 교육생하고 한번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두 달 상관을 해가지고 1000만원씩 1400만원씩 만들어 나가는 이 교육생도 저한테 얘기하는 게, 대표님 이제는 주거 영업 못하겠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본인이 개인 매매사업자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 안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크기에 대해서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정선씨도 잘 계셨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혜진씨 안녕하세요. 저근씨 명도 하는 게 지금 속상하다고요? 내일 전화 주세요. 저하고 좀 심도 있게 얘기 좀 합시다. 현민씨 안녕하세요. 수익형 부동산 입찰 들어갔다고? 어디 들어갔지? 올해 초에 비하면 수익형 부동산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던 건데, 신건에 14명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5억 4,800에 이렇게 적어가더라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사했는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보수적으로 한 200 정도는 월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교육생들한테 이제 조사하라고 던졌는 물건인데, 나중에 현장 가가지고 조사해보니까 여기는 한 300만원 정도 월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내놨을 때의 이 7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는 물건이었거든요. 이런 물건들이 간간히 한 번씩 이렇게 나옵니다. 야, 이걸 어떻게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14명이 신건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파닥하더라고요. 2등이 4억 6,600을 적었고 1등이 5억 4,800에 이렇게 적었는데 8천만원 정도 이렇게 2등하고 갭 차이가 나거든요. 예상했던 상황이죠. 현민씨. 예상을 했다라고 하는데 왜 이걸 5억대를 못 넘겼을까? 보수적으로 봐도 7억 2천 정도는 금매 가격이거든요. 2등하고 왜 이렇게 8천만 정도 차이가 났을까요? 일단은 대출이 문제입니다. 은행에서는 상가나 빌라나 이런 것들은 KB 시세가 없기 때문에, 토지도 그렇고요. 감정평가사가 평가해줬는 요 금액에서 대출이 많이 나오면 60%고 보통 한 50% 이렇게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대출 나오는 게 2억 정도의 대출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2등 가격에 적었는 이 사람도 자기가 이제 취득세까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자기 주머니에서 3억 정도가 나와야지 요걸 잔금을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인드 싸움이 아니고 이 물건을 취득하는 데에 얼마 정도 현재 돈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좌우되는 거예요. 못해도 한 4억 정도는 자기가 돈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대에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팔 때에 1억 7천 정도는 차익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도 했지만 원룸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이거는 돈 싸움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은 상가에 이렇게 입찰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희망 리치가 떴습니다. 저번 주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월요일 때 입찰이 있어요. 36건이 떴습니다. 그닥 먹을만한 그 물건은 그래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서울 도봉구에 있는 요 물건은 먹을만한 물건이 이제 나왔어요. 1층이 나가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매물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4억 7천에 내놓고 거기에서 몇백만원 이렇게 조정해줘가지고 팔고 나오는 물건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3억 6천에 이렇게 받는다는 거는 거진 한 1억 정도는 차익을 보고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물건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요즘 저한테 이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다 한결같이 비슷한 질문을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을 계속 꾸준히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까? 종잣돈을 불리려고 이렇게 왔는데 다른 전문가들이나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주거용으로는 투자하지 말고 수익형 부동산이나 아니면 토지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됩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좀 혼란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규제라는 거는 항상 영원히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또 방향성을 틀기도 합니다. 규제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쉬어야 되냐?
그건 절대 아니라고요. 규제에 맞춰가지고 내가 지금 빨리 종잣돈을 불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쉬지 말고 종잣돈을 불리는 걸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펼치는 이 정책은 우리 개인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정책을 펼치는데 우리가 불만을 가지고 뭐 여기에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 국가에서 펼치는 정책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단 말이에요.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정책이라는 이 파도를 잘 타고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정부에서는 쉼 없이 이렇게 정책을 이제 펼치는데 사실 정부에서 잡으려고 하는 그 집값은 지방의 집값이 아니고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집값을 잡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잡지를 못했죠. 정권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잡혀 들어가야 되는데 잡지를 못하니까 다급해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 같은 경우에는 확고한 의지가 지금 생겼는 것 같아요. 집값은 내가 무조건 잡고 들어간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 말은 앞으로도 강한 규제 정책은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나올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앞으로도 이 정책을 펼친다 그러면은 세금에 대해서도 더 많은 걸 또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정책이 나올 것이고 대출에 대한 것도 더 강하게 들어올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취득세도 있고 양도세도 있고 보유세도 이렇게 있는데 정책을 이렇게 펼친다 그러면은 이 정부가 말하는 투기꾼들, 다주택자들은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죠? 저 역시도 공급 물량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플랜은 잡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 입지가 괜찮은 쪽에는 종부세를 좀 더 내더라도 들고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입지가 좀 떨어지는 비인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에 매물을 다 내놨는 상태입니다. 그쪽은 좀 정리해가지고 현금을 좀 더 확보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굳이 서울권이 아니더라도 대장 입지에 있는 그런 한 채를 그쪽으로 내가 포커스를 잡고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저하고 똑같은 입장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저하고 같은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서울이나 수도권의 입지가 좀 괜찮은 지역 쪽으로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물의 풍기 형상은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면은 수도권이라도 좀 입지가 떨어지고 지방 쪽에 있는 공급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는 형상으로 가겠죠. 이런 인기 있는 지역하고 인기가 없는 지역하고 양극화 현상이 되게 빨리 가속화 될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올해 초까지 이렇게 규제 정책을 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5번 정책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양극화 현상이 빨리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책을 펼치는 그 목적 자체는 시장의 공급 물량을 좀 내놔라고 이렇게 하는 정책인데 인기가 좀 떨어지는 쪽에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입지가 좋은 수도권 쪽으로는 공급 물량이 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펼치는 정책은 딱 두 개입니다. 앞으로 만들 것도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대출하고 세금입니다. 이거로는 규제 지역을 더 늘리고요. 대출을 안 내주겠다는 거예요. 사업자들 개인으로 집을 한두 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대출 자체를 강하게 막아버리겠다고 하는 게 6월 17일 때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7월 10일 때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은 종부세를 2배에서 3배 정도는 올리겠다고 하는 게 7월 10일 때 발표했던 종부세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내가 3주택까지는 1%대의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4주택자가 되는 그 순간에는 4%대의 취득세를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강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와 이건 너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약하다는 거예요. 1주택자는 뭐 무주택에서 1주택 자기 집 구하는 거는 어차피 이 사람은 6개월 안에 들어갈 사람이고 거기서 실거주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투기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60 미만이었을 때는 1%대 취득세를 받고 요국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2%에서 3%대의 취득세를 받을 거야. 그런데 2주택을 보유하는 거는 앞으로 취득세를 8% 받을 거야.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번에 국회 통과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국회 통과될 것 같아요. 이 정책이 100% 통과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 의석수가 180석이기 때문에 이제는 야당 눈치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는 이 여당이 야당 눈치 안 볼 거라고. 그러니까 이 국토부에서도 여당의 의석수를 보고 일단은 발표하고 여당에서 입법 들어가가지고 통과시킬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5번에 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2주택을 이제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너거는 투기꾼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거들은 투기꾼이니까 취득세 8% 받을 거야.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3주택을 구입해? 그러면은 12% 받을 거야. 법인은 12%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대사업자도 이제는 4년짜리는 없애버리고 8년으로 신청하는 것도 이제는 안 받아줄 거야. 그리고 8년이 끝난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임대사업자도 말소시켜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게 발표였어요. 양도세도 강했죠. 현재는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현행 상태로 단기 매도했을 때는 50%고 1년 보유했을 때는 40%의 양도세를 받고 2년이 넘어간다 그러면 기본세율로 이렇게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약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집을 구입해 가지고 투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6월달 이후부터는 양도세 70% 물릴 거야. 1년 보유해가지고 판다 그러면은 60%, 그리고 2년이 지나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기본세율로 적용해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규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2주택이 있다 그러면은 중과세가 10%였는데 그걸 20%로 올려버린다는 거죠. 3주택은 20%였는데 30%로 올려버린다는 거.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는 집을 가지고 너희들이 자산을 불린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부동산은 거주 목적으로만 살아라는 거지. 어쨌든 정부에서 이렇게 펼치면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는 없어요. 입법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버리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일반 시장에 똘똘한 한 채를 보유를 하든지 2년 정도 지나가지고 차익을 남기든지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무주택자보다는 한 채, 두 채 정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흘려줬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매를 가리키는 제 입장에서도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봤어요. 이 경매는 그러면 어떻게 적용이 될까?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친다 그러면은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입지 좋은 데는 종부세를 좀 주더라도 좀 보유하는 쪽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입지가 좀 떨어지고 인기가 없는 쪽으로는 지금 현재 매물을 내놨다고 이렇게 얘기했고, 경매는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경매 물건들을 입찰되는 걸 한번 이렇게 지켜봤단 말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7월 달에 낙찰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시세가 8억 5천인데 신건에서 14명, 17명 이렇게 들어옵니다. 7월 10일 때 발표하고 나서도 입찰 들어오는 그 추이를 보니까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입찰가 자체도 110%막 이렇게 넘게 해가지고 입찰이 들어옵니다. 경매시장에도 서울 쪽에는 똘똘한 한 채를 더 이렇게 구입하려고 하는 그 수요는 경쟁 입찰에 많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입찰가도 높게 이렇게 받아가는 형상이에요. 6월 17일 때 발표하고 7월 10일 때 발표하고 나서 시세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지역이 아닌 쪽에 입지가 좀 더 나은 쪽으로는 지금 수요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장기동에 있는 청소마을이라는 아파트입니다. 34평이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13명이 들어왔어요. 최고가 매수인이 2등하고 한 400만원 정도 차이로 해가지고 2억 8천에 이렇게 받아갔는데 이걸 7월 초쯤에 조사를 했을 때는 여기 시세가
2억 8천에서 2억 9천 사이로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지금은 시세를 보면 3억 1천에서 3억 2천까지 이렇게 시세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발표하고 입지가 좀 괜찮은 비조정 지역 쪽으로도 지금 수요자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최저금리로 지금 두고 있고, 투자처는 마땅히 주식밖에 없는데 주식은 리스크가 있고 대출에 대한 레버리지를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규제 지역 쪽으로는 대출이 안 나와. 근데 비규제 지역 쪽으로는 내가 대출을 이용해 가지고 경매로 들어가 가지고 집 한 채를 내가 보유할 수가 있는데, 입지가 좀 괜찮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사람들이 수요가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다니는 돈들은 많은데 지금 규제 지역 쪽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대출이 나오는 비규제 지역 쪽으로는 쏠림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규제 지역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여기에 뭐 세금이나 대출에 대한 영향이 크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일단 아까 금방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이 정책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콩가 돼버리면은 한 주택을 구입하는 그 시점에는 1%대의 취득세가 발생하지만 그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는 시점에는 8%대의 취득세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어. 그런데 양도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년 6월 전까지는 양도세는 단기 매도했을 때 50%지만 내년 6월이 지나간다 그러면은 양도세는 70% 정도의 양도세가 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거래하는 그 빈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경매 시장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물건을 하나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소자본으로 지금 내 자산을 불려 나가야 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입찰자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부세를 두세 배 더 올린다 그러고 대출을 규제한다 그러고 세금을 또 이렇게 부여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일반 경매 물건이 끊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매 물건은 계속 쏟아집니다. 규제 정책이 발표하는 그 순간에도 경매 물건은 계속 나와요. 근데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더 강하게 이렇게 정책을 펼친다 그러면은 공매 물건이 경매 물건만큼 이제 늘어나는 시장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물건 하나를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은 내가 잔금을 치르고 명도가 보수적으로 좀 이렇게 길어진다 그러면은 짧게는 2개월이고 길게는 잔금 치르고 3개월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물건을 받아가지고 잔금 치르고 명도하고 빨리 이렇게 팔았다 그러면은 못해도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이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물건을 하나 팔아가지고 대출을 중도 상환을 했을 때에 다음 물건 들어가가지고 대출이 나오는 구조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렇게 정책을 강하게 계속 이렇게 펼친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물건을 받아가지고 처분하는 데까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 사람은 물건 하나 받았을 때에 5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입찰장에 못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차익에서 오늘 입찰 들어가지고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 입찰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경쟁자가 줄어드니까 낙찰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달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세에서 차익을 보고 공매든 경매든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는 일반 거래하는 사람들한테는 강하게 들어가지만 경매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왠지 확신이 들더라고요. 공매 시장도 좋아지고 경매 시장도 좋아지는. 그러면 단기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내년 6월달이 지나가 버리면 그때는 70% 물리는데 양도세가 많이 물려버리면은 남는 거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개인 매매 사업자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법인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개인 매매 사업자한테는 규제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는 개인 매매 사업자가 의미가 없습니다. 작년에 이제 발표했을 때 규제 지역에 개인 매매 사업자로 구입해가지고 단기 매도하는 사람들한테는 기본 세율하고 단기 매도 했을 때의 그 세금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부여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 같습니다. 규제 지역 쪽으로는 여러분들이 매매 사업자를 내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규제 지역이 아닌 쪽에 입지가 괜찮은 쪽에 물건들도 있단 말이에요. 입지가 떨어진다 그러면 더 차익을 보고 들어가면 돼. 예, 문제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 매매 사업자로 내가 단기 매도 한다 그러면은 구간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익 받는 게 1200만원 이하였을 때는 6%대의 양도세가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들어간다고 해도 70%가 아닌 거예요. 1200만원에서 4600만원 정도 차익을 내가 봤다라고 하면은 15%의 그 구간에서 양도세를 내면 되는 거예요. 4600만원에서 내가 차익을 받는 게 8800만원 이하였을 때는 24%의 양도세만 물면 되는 겁니다. 70%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내가 소득세를 좀 내더라도 내가 개인 매매 사업자로 이용해가지고 내 자산을 좀 더 불려 나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구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우리 교생이에요. 지금 총 4건을 받는데 다 개인 매매 사업자로 해가지고 3건 정도는 다 단기 매도 해가지고 팔았는 사람이에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라 해가지고 본인이 입찰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대구를 벗어나기가 좀 힘든 분이에요. 그래서 받았는 물건도 자기가 그 살고 있는 지역 쪽으로만 이렇게 물건을 받았단 말이에요. 입찰을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1년이 안 됐는데 벌써 4건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3건을 이렇게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첫 번째 이 물건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작년 11월 20일 때 이게 물건을 받았는 거예요. 경상시 오곡동에 있는 사랑으로 하는 이 아파트를 받았는데 감정가는 1억 5,700인데 판매했던 그 가격대는 1억 4천대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입했는 가격은 1억 2,210만원에 구입을 했고요. 240만원은 취득세를 냈고 명도비는 100만원 줬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하고 대출을 실행을 했기 때문에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 다 해가지고 150만원 정도 이렇게 들었는 거예요.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는 양도세 적용되는 게 일반 매물이었다 그러면은 40%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지만 본인이 개인 매매 사업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15%의 양도세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판매를 했어요. 지금 수수 차익이 1,400만 정도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11월 20일 때 구입을 해가지고 2, 3개월 지나가지고 1,400만원 이렇게 실현을 했단 말이에요. 세금 다 떼고 이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씩 이렇게 종잣돈을 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경산시에 있는 물건인데 부영 좋은 마을이라는 아파트예요. 둘 다 입지가 되게 막 탄탄한 입지가 아니에요. 이 물건도 보면은 아까도 한 8명이 이렇게 들어왔는 것 같은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17명이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왜 17명이 들어왔는지. 감정가는 1억 2천인데 내놨는 거는 1억 2,500에 내놨어요. 우리가 이제 저렴하게 샀으니까 1억 900에 샀으니까 1억 2,500에 내놓고 50만원 정도 이렇게 깎아줬다고 합니다. 점유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8월 1일 때 나가기로 다 합의를 봤어요. 150만원 정도 주고 그리고 관리비는 자기가 정산하고 나가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아직 잔금을 안 치렀는데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금은 지금 부동산에 미리 받아놓은 상태예요. 매매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8월 말쯤에 지금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때 잔금을 치러놓은 걸로 매매 계약서를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잔금을 안 치렀어요. 여기 명도하는 과정에 판매를 하려고 내놓을 건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집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그 조건으로 150만 주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합의 사항으로 해가지고 집을 보여줬대. 6월 23일 때 이렇게 받았는데 엊그저께 이거 사겠다고 해가지고 그 부동산 가가지고 매매 계약서까지 다 적고 계약금까지 이렇게 받았는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어쨌든 잔금 치르고 8월 말쯤에 잔금 받고 정리하는 물건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취득세가 21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용도비는 150만원 정도 들었고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하고 중개 수수료하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13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도세는 1200만원은 넘어가죠. 4600만원 이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도 15%의 양도세 구간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 매매 거래가 됐다 그러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의 양도세율이 물리는 거죠. 그러면은 남는 차익도
더 줄어들겠죠. 근데 개인 매매 사업자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는 15%의 양도세율이 물리는 거예요. 다 제하고 순수 남는 차익은 예상하는 게 1100만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건을 개인 매매 사업자로 해가지고 팔았어요. 교육하기 전에 이 교육생하고 한번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두 달 상관을 해가지고 1000만원씩 1400만원씩 만들어 나가는 이 교육생도 저한테 얘기하는 게 대표님 이제는 주거용은 못하겠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본인이 개인 매매 사업자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 한 주택을 처음에 보였을 때는 뭐 1%대 취득세가 들고 그 다음에 2주택을 구입했을 때는 8%의 적용이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물건을 이렇게 받았을 때 이렇게 개인 매매 사업자로 사고팔고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개인으로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물건 하나 받고 팔 때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물건 하나 받으면은 다음에 입찰 들어올 가능성이 거지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입찰장의 경쟁자들은 내가 지금 현재 원하는 차익에서 떨어지더라도 그 사람은 앞으로 바로 다음 물건을 들어올 환경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매나 경매에 들어갔을 때 내가 원하는 차익을 보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장으로 가면 갈수록 바뀌어 나간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정책을 펼친다고 해가지고 이런 뉴스만 이렇게 보고 주택시장으로 투자하는 거는 끝났습니다 라는 이런 얘기만 보고 듣는다 그러면은 요 그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겁나가지고 예전보다는 빨리 사고팔고 하면서 종잣돈을 불릴 수 있는 환경은 안 되겠지만 천천히 이렇게 가더라도 다른 도구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종잣돈을 풀려나갈 수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했는 거예요.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앞으로 경매시장에 주거용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수요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만큼 경쟁자가 많지가 않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차익에서 낙찰받을 가능성은 크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소자본으로 해가지고 수익형 부동산을 구입을 해가지고 수익을 일단 만들어 놓고 나중에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게요. 예, 맞습니다. 표정씨. 수익형 부동산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내가 한 달에 고정적으로 꾸준히 나오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차익을 실현하는 것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